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읽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며 사연을 접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기대에 맞춰드리기 위해 저 역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했고요.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친구가 하도 괜찮은 남자가 있다기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도 가고 저 역시도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전제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적극 소개팅 주선에 나가게 되었죠. 친구의 말만 따라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영어 가르치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윤선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식사 고를까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이 한 명 그리고 홀어머니, 나이는 37살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1년은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마음, 바빠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면 결혼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천천히 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죠. 김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네.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이해해 주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일은 전혀 모르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먼.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보네. 자, 내 술 한 잔 밖에 놔. 저희 집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막내딸 혹시라도 엄한 놈 만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은 안심을 하셨죠. 그만큼 첫인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가끔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가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여태까지 혼자였을까를 생각하니 의아했지만요. 그냥 일에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쳤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방문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엄청난 긴장 속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괜한 걱정했다 싶을 정도로요. 아구,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곱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얘 민이야.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밝은 웃음이 지어졌네요. 하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죠? 하긴, 오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희. 뭐 또 장난칠래? 조그만 게.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깍듯하게 보셔,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나졌음 말을 안 하지. 하여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민희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획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다. 요새는 영어가 필수잖아, 안 그래?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시니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서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아, 그럼. 가정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랑 아주 딱 맞는 짝인 것 같네.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차피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 아주 딱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새아기 내가 뭘 해주면 되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를 확 째려보았죠.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땐 왜 몰랐는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 너 그 입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요.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모르거든. 아, 네. 아가씨, 평일에 시간 되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바쁠래나?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하여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마음이 천사라니까. 아유, 그러게.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어, 안 그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묘하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니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바쁜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와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김민수 씨 얼마나 믿으세요? 뒤 좀 캐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결혼 전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얘.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서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에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장이 회사 잘 꾸리고 직원들 잘 통솔하고 거기다 솔로에 뭐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아니 사실은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누가 보냈을까? 아유 뭐 누가 민수 씨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낼 사람이 없잖아.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아, 그냥 넘길만 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찝찝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자 안 받아봤잖아, 안 그래?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네가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배 아프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전 여자친구가 못 잊어서 이렇게 결혼 해방 놓으려 하겠어. 좋게 좋게 생각해. 진짜 그만한 남자 없다 너?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조차도 너무 예민한 탓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보려 애썼죠. 친구도 결혼 준비로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에이, 누가 보낸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적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 별게 다 있다. 아니, 찝찝하니까. 상식적으로 결혼 전에 누가 이런 걸 보내, 안 그래? 자기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없어. 진짜 웃기네. 내 뒤 캐볼 테면 캐봐. 아주 털어도 안 나올 거다. 네가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정말이지? 자기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 중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자기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뒤 캐보려고 해도 헛수고일 거다. 그래도 자기가 이만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딱 잘라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신우이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와 또다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때라도 신우이를 부여잡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성이 없나 봐요? 아님 사람이 묻어난 건가? 문자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 결혼을 강행한다는 곳이.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요?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열정이 없는 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그렇게 신우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들으니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별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던데? 자기 아가씨랑 사이가 왜 그런 건데?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러더니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있긴 뭐가 있어. 아, 진짜 민희 걔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랑 민희랑 많이 차별했어. 워낙 늦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애가 항상 차별한다 뭐한다 하더니 매일 그러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실체를 밝히겠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너 민희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야. 걔 나한테 감정 안 좋아.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네 남편은 나야. 정말 단순히 그것뿐이야?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정말? 내 성격 알지? 자기 말 믿을게. 근데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기엔 좀 선을 많이 넘네 진짜. 아가씨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자꾸 모함하잖아.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여동생, 그리고 항상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인사 갈 때도 떨떠름해 하였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없었던 일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물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곤 남편 복에 시댁 복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늦게 간 시집 너무 잘 간 것 같아 뿌듯했죠. 아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 가더니 네가 남자는 제일 잘 물었다 얘. 돈 잘 벌어, 시댁 좋아. 진짜 부러운 기집애. 어머님이 진짜 잘해주시지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나여서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괜찮으면서 뭘 그래. 내가 좀 더 낫나? 에휴, 너만 하겠냐?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이야.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주.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 주길 바래. 주둥이만 효자지.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말이야. 하여튼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의 부러움, 저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욕, 남편 욕하기 바빴지만 전 정말 남편도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졌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12명이었던 회사 직원이 지금은 30명이 다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출장에, 평일에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이 잦았죠. 저도 워커홀릭이었기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이야 오죽 바쁠까 하며 말이죠. 남편이 전혀 일 말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에 더 그랬죠. 오늘도 김서방 늦어? 아유, 요즘 자주 늦는다.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니? 뭐 나도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정도 커졌으니까 바쁠만 해.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좋고. 그래도 단속 잘해야 해, 남자는. 알겠니? 하긴 김서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다. 아주 너한테 홀딱 빠져서. 시어머니도 엄청 잘해주셔. 내가 시집와서 이사한 사업체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나야 좋지 뭐. 내일 저녁엔 이 사람 몸보신이나 시켜줘야겠다. 가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이 잦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바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바쁜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일 외에는 오로지 저에게 시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참 지나 시누이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이 2명과 남편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 지금 보낸 문자 뭐예요? 민수 씨 사진이던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죠. 나 지금 아가씨랑 장난칠 기분 아닌데.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오빠랑 12살 차이 나니까 처음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장난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예요? 전 신우의 또 문자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 문자, 행동들. 오늘로 내가 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 또한 제가 다 들어보고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건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만나죠.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 만나요. 집에서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언니 학원 근처로 갈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저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웬일인지 스스로 저희 학원 근처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오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하네요, 언니도.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알아챌 만도 한데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가씨, 장난치지 마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고요.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 오빠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도 아는데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말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다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저랑 비교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서 애 키우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애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죠?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곧 그 집이랑 손절할 거거든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안 그래요? 하여튼 언니가 잘 알아듣길 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래놓고 총각인 척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가씨도 사정이 있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고 보니 엄청났어요. 지금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어른 회사더군요. 결혼하고 홀랑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완전 자기 회사가 되니까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총각 행세를 했다니 기가 막혔네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전처는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노릇만 한다면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와장창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나 보지?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잖아.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통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긴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서.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인간 쓰레기지, 그런 인간들은. 안 그래? 아주 다 싸잡아다 멸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막히던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즐겨라. 네 전처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에겐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저에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시누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자, 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요,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치고 참 간 금액이었죠. 전 같았으면 정말 감사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제가 그 돈 300만 원 받자 시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니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죠?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아, 그러게. 민이가 새언니한테 선물 주도 하고. 야, 철 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본데.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부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그동안 그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의 뺨따기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4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빠가 다 알아보고 계셔.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뻔뻔하기로써니.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며? 어머님이랑 너랑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면 그 회사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니?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들은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다 아주. 네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알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다 모함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이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자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네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 며느리 다 뺏겨먹고 필요 없어지자 홀랑 내다버리고 영어 강사라고 하니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저를 애지중지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맘 같아선 뺨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참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이 집도 그 회사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똥물이 흙탕물까지는 안 되지, 안 그래?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딱 아줌마 닮았어. 뭘 보고 자랐겠냐? 아들이 정신 나간 길을 간다고 하면 어미 된 도리로 말려야 할 사람이 짝짝꿍해서 사기 결혼에 동참해?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 알아? 한심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가야, 오해다. 이게 다 오해야. 그리고 그 집이랑은 애초에 끝났어, 깨끗하게. 이혼남이긴 해도 그냥 싱글이나 마찬가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 준 300만 원은 잘 쓸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이 여우 같은 아줌마야. 이 말을 끝으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시댁에 오기 전 남편 짐을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철저히 제 집이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나. 그리고 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기에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밖에 없다고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먼지나게 맞았네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 회사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점포인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입니다. 과거를 돌릴 순 없겠지만 이젠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성격도 무던하였고 무엇보다 자상한 성격에 끌렸네요.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던 날 시부모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시동생이 화난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간다면 평탄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전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맏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시동생도 자기 일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이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정말 남편과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요. 시댁의 축복 속에 저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은 더욱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사에 경사가 겹친 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애인을 데리고 왔죠. 참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동서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혜령이라고 해요. 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에이, 칭찬이랄 게 있나요? 워낙 도련님이 무던하시니까 뭐든 좋게 보시는 거죠 뭐.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처음엔 동서도 제가 보기엔 무던한 사람이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느꼈죠. 그렇게 행복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동서는 처음 보는 거와는 다르게 꽤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김장을 하러 올 때도 약간 공주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집은 김장을 아들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김장을 며느리가 누가 하냐라는 추세지만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 같이 하는 김장도 동서는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안 한다였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오지 않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 있거나 했죠. 시어머니는 원체가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저 역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저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맨날 나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저희 아들이 3살 되는 무렵 은근슬쩍 동서가 고민거리를 꺼내 비추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네요. 은근슬쩍 동서가 꺼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어찌할지 완수 씨랑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둘 다 이상 없다고 해서요. 어머님이 한약도 지어주시고 친정엄마가 좋다는 건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휴, 그러겠다 동서. 내 친구도 결혼 8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 둘 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임신에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봐요. 온전히 임신에 집중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서방님이랑 의논해서 괜찮으면 조금 몸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고민 상담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저도 여자 형제도 없고 이런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님한테나 말하지.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난임 고민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생각도 하면서요. 동서의 그런 고민을 듣고 나니 동서가 집에 올 때 제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명절이나 그럴 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조금은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에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임신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동서와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네요. 엄마, 아버지, 저희 입양할까봐요. 이 사람이랑 저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임신도 안 되고 아이는 갖고 싶고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차라리 불쌍한 아기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면 나 혼정보다 키운 정이 더 대단하다는데 저랑 와이프는 충분히 상의는 끝냈고요.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아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입양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근데 꼭 입양을 해야겠냐?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처럼 키운다면 아마 키운 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제 자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만 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입양해라.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할 생각 말고. 에이, 절대 안 그래요, 아버님. 꼭 제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이미 이랑 보육원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 말아라. 좋은 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굳게 마음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동의하시죠? 온 가족한테 축복받는 느낌으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고요. 수연이도 조금 더 크기 전에 동생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어머, 동서, 정말 대단하다. 다시 봤어.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야 뭐 동서랑 서방님이 원한다면 당연히 오케이지. 수연이도 동생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멋있어요, 동서랑 서방님. 시동생 부부가 계획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깍쟁이 같은 동서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양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정말 둘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았고요. 옆에서 저희는 열심히 그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 아기였네요. 동서도 아이가 생기니 깐깐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저희 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식구 그 누구도 새로 생긴 아이가 입양하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줬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아들과 정말 차별 없이 대하셨고요. 제 아들도 사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해온 조카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성격 또한 둥글둥글하니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따랐고 종종 엄마, 아빠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느 큰 집, 작은 집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여 유치원에서도 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저희 아들도 똑똑했지만 조카의 영특함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고 조카가 6살이 되던 해 동선에는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사였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둘이 얼싸 안으셨고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가 묘했네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가 입에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바라던 임신도 했는데 왜 그래? 이제 둘째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문제야? 아, 수민이요. 수민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어떻게 키울까요?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수민이가 동서 친자식이 아니긴 왜 아니야?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키운 게 누군데? 동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지. 처음에 수민이 입양할 때 뭐라고 했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 마. 동서는 잘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은근히 수민이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낳고 나면 괴롭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수민이 성격 몰라서 그래? 남한테 해끼칠 아이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원래 그맘때 애기들 다 그렇게 질투도 많고 그래. 갑자기 동생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에휴, 형님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에휴, 괜히 말했지 내가. 아주 나쁜 엄마로 몰아가네요. 입양아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 오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동서 마음을 모르다니. 일단 진정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입양해온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질투한다는 둥, 내가 그 입양아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둥,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건지 저희를 알아차리기 쉽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미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다. 뭐? 파양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이 병이 장난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 10년 만에 가진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원래도 없던 아이, 그냥 없던 사람처럼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허락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어미 10년 만에 어렵게 애 가진 거 다 안다. 그래도 이게 다 수민이 네가 잘 키워서 너 아기도 가진 거 같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수민이를 파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럼 저 불쌍한 애는 어디 가서 살아? 다시 그 고아원에 가야 된단 말이냐? 어찌 이렇게 모질어? 뱃속에 아기도 품고 있는 것이 수민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죄송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면 더 이상 수민이가 제 자식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애만 더 상처받아요. 그냥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파양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저와 제 남편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님도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아무리 깍쟁이 같은 동서라지만 그렇게 생명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파양 절차를 밟나 싶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대로 파양하게 두실 거예요? 수민이 저렇게 천진하고 어린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요? 사람 할 짓이에요? 아유, 그럼 어쩌냐. 그렇게 말려도 본인들이 파양하겠다는데, 아유, 어찌 저럴 꼬원. 인간미라곤 일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평생을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수민이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네요. 그리고 남편과 긴 회의를 했죠. 이대로 둘 거야, 자기? 우리 수연이 키우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 수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밖으로 내몰겠다는 건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엄마 아빠도 계속 설득 중인데 재수씨가 꿈쩍도 안 하나 봐. 10년 만에 가진 아이한테 해 끼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수민이 어떡해.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울까? 수민이 우리 잘 따르기도 하고 수연이랑 잘 지내기도 하잖아. 우리가 둘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이를 둘째처럼 키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만 좋다면 괜찮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남편의 눈물에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심을 하고 다음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동서네와 껄끄럽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렇게 둘째 수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편하게 나가 살라며 집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들락날락 하는데 수민이도 그렇고 저 역시도 불편할 테니까 시아버님의 배려였어요. 동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길길이 날뛰었죠. 정말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있는 힘껏 치고 싶었지만 지성인으로서 참았네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형님네만 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 7년 동안 키운 건 저희 부부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뭐야? 자별이라고 했냐? 여태껏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린 아들 걷어서 키우겠다는 착한 며느리다. 어찌 그리 셈이 많고 못됐냐? 에이구, 뱃속에 애가 누구 닮았을까 겁난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네 형님네한테 잘해라. 형님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알고 수민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형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뱃속에 태아를 품고 어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서, 나 이제 동서랑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해? 아니, 제가 뭘요? 불쌍한 애 걷어다가 7년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착한 척 질리네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음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어쩜 그리 못됐는지. 전 상종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파양을 당했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동선의 부부가 파양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많이 기죽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큰엄마, 나 그럼 이제 큰엄마네서 수연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뱃속에 있는 동생은요? 아, 응, 수민이, 엄마는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너무 아가여서 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제 편하게 형이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살던 데가 큰엄마네 집인데? 그래서 큰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큰엄마랑 큰아빠가 수민이 엄마 아빠야.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묻는 조카를 보니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어느 정도 크면 알려줘야겠다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으니 그 마음 좀 알려나 싶었지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전 수연이와 수민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저희 아들을 진짜 형처럼 잘 따라주었고 수연이도 그런 수민이를 잘 챙겼죠. 종종 수민이가 저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형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가지고 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조심히 와서 형 거 만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수민아, 형 거는 이제 다 수민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의논해서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엄마는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도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 혼날까 봐요. 수민이는 곳곳에 동서에게 얼마나 혼이 나고 자랐는지 눈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민이가 안타까워 더욱더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지 어느덧 1년. 부쩍 수민이의 외출날은 잦아졌죠.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라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한 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네요. 수민아, 엄마한테 항상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놀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요. 학교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뭐,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화냈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수민이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는 제가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처럼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랬는데. 수민이가 말하는 진짜 엄마는 동서였고요. 간혹 저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수민이가 받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동선에 와 살 때 눈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은 확실했어요. 어린 수민이한테 얼마나 눈치와 혼을 냈는지. 그렇게 수민이는 간혹 트라우마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안정을 많이 찾았죠. 엄마를 놀래키며 늦게 들어오고 저희 몰래 외출이 잦았지만 그거 외엔 참으로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어요. 그 후 수민이가 10살이 되던 후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더군요. 큰엄마, 때가 됐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이를 따라 한참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엔 중후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손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를 극제인이 보살펴 주었더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라뇨?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니? 손자라면 수민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자식네가 죽고 손자는 당연히 보육원에 맡겨줬어요. 그때는 자식네와 연을 끊고 살 때라 저희 애들한테 애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죽은 자식의 친구들이 말해주더군요. 한참 지나서야 자꾸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그리고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저와 친자 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요 근래 계속 밖에서만 만났네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수민이 친할아버지 맞나요? 수민이 그럼 너 그동안 할아버지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맞아요.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래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수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등등 만감이 교체했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죠. 그동안 우리 손주가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고아가 됐을 거라고 항상 큰엄마 큰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요. 반가워해야 할지. 제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수민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몇 년 안 됐지만요. 근데 갑자기 친할아버지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편으로 우리 수민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죠. 큰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큰엄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아예 혼자가 되시거든요. 큰엄마랑 큰아빠 그리고 수연이 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작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답지 않은 모습에도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준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데려와서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민이를 붙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수민이의 할아버지는 또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민이를 제가 데려가더라도 수민이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동산 매매 증서입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수민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건물을 주신 거였죠. 저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민이 또한 이건 큰엄마네 거라며 한사코 받으라고 하더군요. 매매 증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죠. 그동안 진짜 엄마네서 산 것보다 형아랑 큰엄마랑 같이 산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그렇게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많이 우셨고 저보고 애썼다며 기특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친할아버지와 함께 간 수민이의 행복을 빌어주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흔적들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죠. 그러던 중 현관에 인기척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동선애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슬픈데 동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형님, 다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수민이 보냈다면서요? 아니, 형님도 그럴 거면서 왜 착한 척 하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 동서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돌아가.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됐고요. 다 들었어요. 수민이네 할아버지가 건물 줬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네 거예요? 키운 건 우리가 훨씬 오래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건물은 양도하시죠. 수민이네 할아버지도 착각하신 거지.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오해를 하고. 너는 지금 수민이가 간 와중에도 건물 타령이니? 어쩜 그렇게 속물이야? 수민이 보면서 마음 아프지도 않았어? 네 욕심에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파양하고 그리고 파양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야? 아니 웃겨 정말.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고 홀랑 떠나버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아니면 형님이 조종했어요? 하여튼 건물 빨리 양도해요, 당장. 미쳤구나.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랑 7년 산 세월보다 나랑 3년 산 세월이 더 행복했대. 얼마나 애한테 눈칫밥을 줬는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눈치 보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알아? 이 나쁜 년아!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집에 있는 소쿠리를 들고 나와 동서 머리통과 몸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고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동서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잊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가뜩이나 안 좋게 보는 동서에게 이런 면까지 보이니 시동생 보고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동서는 그럼에도 건물에 집착을 못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좀 떼어달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를 치네요. 소송도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건물을 뺏은 게 아니라 직접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뺏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일이 있는지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아픈 손가락 하면 수민이가 생각나네요. 수민이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집에 들러 꼭 엄마 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유학 보낸 아들 맞이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왕래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니 슬픔은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성인이 된 수민이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리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본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네요. 건선징악이라고 하죠. 동서네와는 연을 끊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 주변 사람에게 건물 뺏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속물근성 동성에게 가장 배 아픈 일일 테니까요. 시동생은 간간히 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돈도 꺼보고 하지만 제 남편도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 저희 집에서 배척된 사람들이 되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옛 이야기를 써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오네요. 혹시라도 내가 수민이와 살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수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전 어딜 가도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둘째 아들이 무척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글을 마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전 철저히 인생은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계기로는 한 가지의 풍파를 겪고 나서 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유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체 가진 땅과 건물이 여러 채 있었기에 편하게 임대업을 유지하며 저희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려서 어려운 거 없이 자라다 보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 또한 좋았지요. 그렇게 저는 밝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무사히 학교 졸업도 할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어디 가서 뒤처지지 말고 대우받고 살길 바라셨죠. 저는 부모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쪽은 영 저와 맞지 않아 저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했네요. 부모님 바람대로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그리고 졸업해서 바로 인턴 후 레지던트, 그 후 전문의 뭐 하나 태클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네요. 병원 바로 아래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였죠. 처음엔 자주 오는 손님들을 잘 기억하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기분도 좋아졌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맞으시죠? 시럽 없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 네,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선생님 건 당연히 기억해야죠. 매일 오시는데. 그리고 특별하기도 하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요. 처음엔 너무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점차 카페에 가는 길에 거울도 봤네요. 그렇게 저에겐 진료 시간 전 10분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은근히 병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쉬는 날엔 카페를 가지 못하니 은근 출근하는 날만 기다려졌죠. 제가 항상 가는 날에는 늘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직원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만뒀나 싶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설렜던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만둔 건가 싶기도 하면서요. 혹시요. 여기 아침마다 커피 내리던 직원 어디 갔나요?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항상 맞이해 주셨었는데 안 보이니 궁금하네요. 그 친구 일주일 휴가 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나? 그 친구 되게 친절하죠? 그 친구 아마 다음 주부턴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을 듣고 참 안도했네요. 이런 제 자신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 역시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이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데 기분이 참 좋아졌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고백을 하기로 했고요. 어디 멀리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한참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제 커피 기억해 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그러셨어요? 네, 잠깐 본가에 다녀오느라고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커피를 더 맛있게 내려드려야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여기 병원 앞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데. 식사요? 저야 괜찮은데.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6시에 마치는데 6시 30분까지 파스타집에서 볼까요? 마음속에서 환호를 소리쳤죠.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이야. 드디어 이 사람을 둘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구나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6시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후다닥 준비를 하고 파스타집으로 향했죠. 조금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직원분은 먼저 기다리고 있더군요.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끝난다고 온 건데 많이 기다리시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또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네,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식사도 하자고 하시고
오늘 많이 놀랐어요. 좋기도 했고요. 첫인상 그 느낌 그대로 그 남자분은 저의 이상형에 부합했죠.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고 유머 있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음식 취향,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영화까지 다 비슷했죠. 사실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용기가 많이 없었죠?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먼저 용기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도 좀 걸렸고요. 여러모로 감사해요. 저도 손님 취향을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진실라서 기억했는데 제가 진짜 기억하길 잘했다고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며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많이 걸린다고 용기 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죠. 저는 의사, 그분은 카페 직원, 감히 저에게 대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도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의사를 만났으면 하셨기 때문에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결혼한다고 하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처음으로 어겼네요. 너 미쳤니? 아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카페 직원? 진아, 정말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이 바래? 절대 안 돼. 아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 나이에 돈도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너 정말 이럴래? 그 집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고향 보내드렸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착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엄마, 그렇게 직업으로 편가르는 사람이었어? 웬만해야지.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10년을 일만 했는데 돈 한 푼 없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이해해야 해? 엄마가 꼭 직업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앞날이 훤해. 너만 고생할 거라고.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꽝이야. 알아? 절대 안 돼. 이 결혼. 그래. 어른들이 잘 알지. 네가 뭘 아냐? 보는 눈은 우리가 더 있어. 엄마 말 들어라. 아빠도 엄마 편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는 없다.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도 직업이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 가난해 돈을 벌어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느라 그랬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죠.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시니 제 마음은 더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더 불타올랐습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랑은 꿋꿋했어요. 역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역시나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 얻어낸 쟁취였죠. 엄마 아빠도 저의 고집에 한풀 꺾여 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든 걸 다 잊고 시작하자. 이서방도 그동안 반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 잊고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 미안했네. 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잘 살게. 이서방도 진짜 잘할 거야.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데. 엄마 아빠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딸이 그렇게 좋다니까 허락하는 거야. 이서방은 너랑 결혼하고도 똑같이 일하는 거니? 그치. 당분간은 변동 없이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돈도 착실하게 모으고 살기로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랑 아빠가 생각 좀 해봤는데 이서방 우리 건물 아래에서 카페를 해보면 어떻겠어? 경력도 있고 그래도 내 장사를 해야 돈도 될 거고 이제 너랑 결혼하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더 잘 잡아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 상가 계약 끝난 게 있어서 그 자리에 이서방이 와서 카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의사는 어떠니? 네 병원이랑 멀지도 않은 거리라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 좋은 거 알잖아. 거기는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자리다. 이서방한테 한번 물어봐라. 지난번에 결혼 반대한 것도 미안하고 하니 원한다면 가게를 내어주마. 뭐 내 가족 내어주는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러냐?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바람이야. 정말?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이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무 고마워, 아빠. 못난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모님은 딸이 고생할까봐 가지고 계시던 건물 1층도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전 곧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요. 남자친구도 뛸 듯이 기뻐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꿈만 같다 진짜. 너를 만나서 내 가게도 생기고 좋은 부모님도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 내가 정말 잘할게 지인아.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랑 엄마도 정말 큰 결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건물에 카페를 오픈하려 오픈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냐? 의사 며느라기. 내가 참 살다 의사 며느리도 다 보고 아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게 웬 진수성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설서 우리 며느라기 내려오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세훈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내가 이제 자다가도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그나마 동생들도 잘 풀리면 이제 여한이 없겠는데. 얼른 앉아서 먹기만 해. 시댁에선 의사 며느리 본다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다정다감하며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 문제는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희에게 그렇게 꽃길만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엄마는 병환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더 바쁜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봐주시는 간병인이 있었지만 딸인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 엄마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당연히 딸이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엄마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참 마음 아팠네요. 미안해.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엄마는 아줌마가 돌봐주시니까 넌 너 할 일 하면서 지내. 너도 좀 바쁘니? 하루 종일 환자 씨름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시중 들고.
넌 재미나게 보내, 밖에서. 엄마는 그걸 바라니까. 항상 제 생각을 해주는 엄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흔쾌히 저에게 제안을 했죠. 장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신혼집을 그냥 어머님네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그럼 자기도 어머님 맨날 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안심하지 않겠어? 나도 일 늦게 끝날 텐데, 그럴 때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아, 정말 그래도 돼? 나야 너무 고맙지. 이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처가살이인데 불편하지 않겠어? 아마 힘들 수도 있어, 자기야. 난 괜찮아. 어려서부터 대가족에 살아서 가족 많은 것도 더 좋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딸이 하나인데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얼른 말씀드리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처가살이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엄마도 처음엔 불편할 것이라며 거절을 했지만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돌봐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래도 이서방이 많이 불편할 텐데 마음은 고맙지만 없던 걸로 하자. 아무래도 나중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어. 안 그러냐?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 이서방이 먼저 제안했어, 아빠. 아빠랑 엄마도 하나뿐인 딸 매일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픈 거 계속 생각나서 마음만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옆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에휴, 내가 또 짐이구나. 나 때문에 그런 결정한 거지? 나만 안 아팠어도. 에휴, 정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딸이 당연히 엄마 아픈데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동안 날 얼마나 예쁘게 키워줬는데. 고맙다. 그리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고마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이서방 반대했던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던지. 아니요, 아빠. 이제부터라도 이서방 많이 챙겨줘.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남편의 처가살이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만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빠, 엄마,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되었어요. 처가살이라고 많이 긴장한 남편도 저희 엄마 아빠와 잘 적응을 하며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빠가 내주신 카페는 자리의 몫이 너무 좋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직원들을 구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혼하고 뭐든 잘 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요. 엄마도 차츰 그런 모습을 보며 병세를 극복해 나가시는 듯 보였습니다.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시고 남편도 자리를 잘 잡고 있었으니까요. 지인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직원을 구인해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올라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그럴 바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장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넌 어떤 것 같아? 뭐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레 서울 올라와서 일하려면 복잡하지 않겠어? 집도 그렇고 자기가 만약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해요.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지. 내 의사가 중요한가? 자기가 정해서 알려줘요. 도련님들이 서울에 와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딱히 내키진 않았어요. 신랑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도련님들이 그렇게 성실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도련님들은 신이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방도 얻어주고 가게 일자리도 내어주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나도 도련님들을 내 동생들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었었네요. 그래도, 형수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곧 엄마도 모셔와서 서울에 다 같이 살고 싶네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좋죠 뭐. 도련님들이 와주니까 형도 더 좋아 보이고 저도 너무 좋네요. 자주 봐요 도련님. 매일같이 남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막상 도련님들이 와서 형을 도와준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 보였고요. 그래,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네요. 이 평화로움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렸죠. 남편이 퇴근 이후에 동생들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늦은 날이 많아졌죠. 처음엔 오픈 카페이고 직원들 사기를 북돋으려 으쌰으쌰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를 지나쳐 장인 장모가 사는 집에 술을 많이 먹고 시끄럽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원래가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에 참았네요. 당신 요새 너무한 거 아니야? 회식도 좋지만 너무 늦잖아. 오히려 동생들 오니까 점점 더 늦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끼리 사는 집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게 하진 말아야지. 안 그래? 이러려고 동생들 올라오라고 한 거야? 이런 걸로 싸울지 몰랐어. 미안해.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사기 좀 북돋아 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좀만 이해해줘. 자리만 더 잡으면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동생이 없어서 그래. 뭔가 핏줄이 참 안 챙기기도 뭐하고 챙겨야 하는 거거든. 좀 이해해주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또 풀어졌죠. 그렇게 지냈어요. 중간중간 남편은 너무 가게에만 매여 직원들, 동생들만 챙기고 처음 결혼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티내지 못했네요.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 봐요. 엄마, 오늘은 몸 좀 괜찮아?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이라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 가게 들렀다가 금방 올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도 이서방이 자리 잘 잡아서 가게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안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엄마 아빠는 마음 졸였던 건데 너무 다행이지 뭐냐. 가게 갔다가 천천히 이서방이랑 식사도 좀 하고 와. 잠깐 음료만 테이크아웃해서 올 거야. 그렇게 좋아? 그럼 다행이지 뭐. 나도 엄마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오전 진료를 후다닥 마치고 저는 남편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오늘 오전 진료만 있는 날인 걸 몰랐기에 제 등장에 놀랐죠.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도 일사불란 제가 오니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찜찜했죠. 가게엔 금세 새로운 직원도 생겼더군요.
20대 예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무슨 일 있어? 나 아이스티랑 요구르트, 아메리카노 한 잔씩 포장해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엄마랑 시간 좀 보내게. 아, 말하고 오지. 미리 만들어놨을 텐데.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야? 6시 끝나잖아. 아, 맞다. 여긴 새로운 직원이야. 아니, 왜 말 안 했어? 자기 원래 직원들 구하면 다 말하고 구하잖아. 뭐, 당신이 필요하니까 구했겠지만.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 카페가 처음이라 배우는 단계지만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그냥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참 좋네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알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이 제 음료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신호로 들렸네요. 무언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이 찜찜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다정다감하고 저만 알던 순박한 남편이 점점 가게를 하며 아빠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의 작은 갈등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 장인어른한테 그 건물 명의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가게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무래도 내가 모은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어차피 자기랑 결혼한 이상 이 건물이 자기 거가 될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서 좀 커졌어, 규모도. 우리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나 아이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되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말해보면 안 될까? 말이 돼? 아빠가 건물 1층도 자기 해준 것도 큰 맘 먹으신 건데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자기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욕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실망이다.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생각까지 들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기 동생들도 지금 방 얻어주고 한 거 다 내 돈 아니야? 뭐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이 어디 있겠냐마는 나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했어. 근데 아직까지 동생들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자기는? 솔직히 통장에 얼마 있어? 이 집 생활비도 다 내가 엄마 아빠 드리고 있잖아. 자기 진짜 빚 좀 개살구 아니야? 미안해. 너무 화내서. 그동안 좀 쌓였었나 봐, 내가. 아니, 장인어른한테 말 안 할 거면 말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빚 좋은 개살구? 너 막말이 심하다. 내가 나조차고 이래?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 있는 남자 되려고 하는 거지. 너랑 구색은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심하네. 너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말이 심했어. 갑자기 자기가 건물 얘기를 하니까 흥분했나 봐.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남편에게 저렇게 쏟아붓고 금세 미안해져서 미안하다고 말했네요. 그래도 그 말 덕분에 남편의 건물 얘기는 들어갔죠. 그리고 남편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병원도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죠. 남편도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아동봉사를 대상으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시간을 비우는 거였죠.
결혼 후 첫 출장이기도 하고 일적인 부분에 욕심도 많았기에 흔쾌히 가기로 했네요.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해외로 가게 되었어요. 해외에 도착 후 이틀 만에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형이 다름 아니라 형이 지난밤에 저희 집에서 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지금 영안실에 있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훈 씨가 죽었다고요? 도련님,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저 이런 장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금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장례는 일단 빨리 치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전화를 끊었고요. 전 출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봤죠. 비행기를 알아보면서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닷새 후에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는 저 없이 치러졌고요.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싸운 기억밖에 없어서 더 죄책감이 들었죠. 제가 출장만 오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여 시동생이 말해준 묘로 갔습니다. 전 엄마 아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남편의 무덤에 도착해 오열에 울고 말았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장 전 그렇게 밝게 배웅해주던 남편이 이 땅속에 묻혀 있다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어? 말이 돼? 이 나쁜 사람, 진짜 허망하다.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몇 시간을 오열했을까요? 멀리서 저를 향해 걸어오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저기, 혹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엄마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 엄마 묘인데 혹시 인연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묘를 잘못 찾아온 걸까요? 분명 시동생이 여기라고 말을 해줬는데 뭔가 싶었죠. 그렇게 제 남편의 묘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제게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네요. 거기엔 잔뜩 화가 난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여자,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자기 어떻게 된 거야? 도련님,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괜찮은 거야? 에휴, 불쌍한 것. 말도 마라. 너희 아빠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자식이 네 명으로 생명보험 가량 들어놓고 허구한 날 저 어린 것이랑 일하다 말고 모텔이나 들락날락하고 아주 둘이 신접살림을 차리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더구나. 가게 매출 나온 거는 다 지 비자금으로 만들고 지 동생들 시켜서 자기 죽은 것처럼 너 떼어내려고 별의별 쇼를 했더구나. 너 집에서 이놈이랑 싸운 날 그때부터 아빠가 다 듣고 하나씩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알겠어?
네가 속은 거라고 이거사. 찰싹 남편의 따귀를 날리고 시동생들의 뺨따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남편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네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건물까지 빼돌리려다 그거는 실패하고 이제 필요 없어진 저를 떼어내려고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니요. 그리고 제 생명보험은 뭐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했죠.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미친 인간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인생은 딱 36카페 종업원이야. 날개를 누가 달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어쩜 유전자도 니네 셋 다 인간들이 똑같니? 이혼해 줄 테니 싹 다 나가. 그리고 동생 새끼들도 집에서 짐 다 빼. 다시 그 구질구질한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 알겠니? 그리고 너는 상간녀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빈몸으로 온 것처럼 빈몸으로 쫓겨날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 끔찍하니까. 미안해, 지인아.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 이 새끼가 나 꼬시잖아. 내 탓 아니야. 진짜야. 나 알잖아. 나 원래 안 그런 거. 아니, 저도 사장님이 저 꼬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을 왜 해요? 전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요. 닥쳐, 이 찌질한 것들아. 그러니 너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의사 부인 만나서 기생하려고 한 네 천성 진짜 끔찍해. 그나마 다행인 건 네 핏줄 하나 없는 거. 다행히 네 애 안 가진 거 알겠어? 더러운 것들. 끔찍해. 당장 꺼져. 그리고 너네들도 정말 소름 돋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오열하며 계속 붙잡았죠.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나 뭐라나.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시동생들이 한몫 크게 하고 떠나자고 했다는 둥 말을 했죠. 다행히 눈치 빠른 아빠 덕분에 이 모든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부탁했으면 건물도 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내쫓았습니다. 어차피 가게 계약도 끝나고 있어서 수월했네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은 본가에 내려가서 새 형제가 어머님 등골이나 뽑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분수에 딱 맞게요. 시어머님 또한 한 번만 봐달라고 서울까지 오셔서 비셨지만 소용없었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삼형제 마음도 똑같이 찢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는 도중 삼형제는 서로의 탓만 하더군요.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인 의리도 없는 형제들. 범법 저지른 일만 쿵짝이었죠. 엄마 아빠는 제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지만 전 엄마 아빠 볼 면목이 너무 없어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하고 결말이 이거라니. 그래도 지금은 주어진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정말 부모님 말고는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드린 상처가 부모님께 언제 다 아물어질지 가늠할 순 없지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탄대로 제 인생에 인생 공부 크게 하는 사건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 자신 외엔 아무도 믿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